봄비가 내리던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약국 온누리 약국의 유리문에는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약국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윤서인은 하얀 가운을 입고 조제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2살 약사 5년 차.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약사였지요. 월급 250만 원으로 살아가는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빛제약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국내 제약업계 3위, 연 매출 2조 원이 넘는 기업의 외동딸이라는 진실을요. 서희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원장 약사가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운을 벗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것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듯한 평범한 코트였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시계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지요. 약국을 나서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보고 싶대. 남편 강민우의 메시지였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시댁.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편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서희는 가방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얇은 가죽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었지요. 하나는 평범한 은행카드, 다른 하나는 한도가 10억인 블랙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는 아버지가 준 것이었습니다. 하림아, 힘들면 언제든 이걸 써. 아빠는 내가 고생하는 거 못 봐. 하지만 서희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3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청담동 본가의 서재에서 아버지 윤태준 회장이 말했었지요. 내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집안을 보지 사람 자체는 안 봐. 그래서 아빠는 내가 평범하게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진짜 사랑을 찾아봐. 널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 말이야. 서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겼습니다. 작은 약국에 취직했고 월세 원룸에서 살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다가 강민우를 만났지요. 민우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러 왔다가 서희와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수한 외모, 조심스러운 말투, 성실한 태도. 서희는 그런 그에게 끌렸습니다. 서희 씨는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다 명품만 좋아하는데 서희 씨는 달라요. 민우의 그 말이 서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자신을 봐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2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서희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드레스가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산 것 같네. 요즘 결혼식이 이런가? 시어머니 박혜란의 첫마디였습니다. 웨딩홀 대기실에서 서희의 드레스를 보며 내뱉은 말이었지요. 서희는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래 수수한 걸 좋아해서요. 화려한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서. 수수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박혜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지요.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근데 하림아, 너 화장은 왜 이렇게 안 했어? 결혼식인데. 제가 원래 화장을 진하게 안 해서요. 진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미경의 말에 주변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나저나 하림아, 넌 집안이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서울이에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세요. 서울 어디? 강남? 강북?
강남이요. 박혜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대감이 스쳤지요. 오, 강남. 그럼 좀 사는 집이네. 평수는 얼마야? 아파트야? 서희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500평 대저택이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 얼마나 보통인데? 30평? 40평? 크지 않다니까요. 박혜란의 표정이 식었습니다. 보통이면 가난하다는 소리잖아. 에이, 우석이 너는 대체 뭘 보고 이런 애랑 결혼했니? 요즘 세상에 돈도 없는 여자를.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서희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을 찾는 방법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혼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혼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강준석이 부동산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아. 경기도 분당인데 25평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 가격도 적당해. 3억 정도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그녀에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했지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적금이랑 퇴직금 합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있는데? 박혜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억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2억? 그럼 모자라잖아.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께 조금 도움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박혜란의 표정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그쪽 형편이 넉넉해? 아까 보통이라고 하지 않았어?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지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래. 근데 말이야. 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명의는 우석이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어. 세금 문제도 있고. 서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게 제 돈으로 사는 건데요. 부부가 됐는데 내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안 돈이지. 그리고 세금 때문에 그래. 명예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해. 그날 밤 서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집 계약하려는데 돈이 필요해요. 얼마나? 1억 5천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아, 괜찮겠니? 시댁에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 맞아?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돈이 하림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정확한 금액이었어요. 서희는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 내 부모님이 생각보다 형편이 괜찮네. 이제 계약만 하면 되겠다. 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났습니다. 서희와 우석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4명이었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약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펜을 가로챘어요. 내가 쓸게. 기호가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님, 왜 아버님 성함을 쓰세요? 아, 이게 명예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서. 우선 내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는 게 나아. 기호의 말에 하림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사는 건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못 믿어?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야. 걱정 마. 기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우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날 밤 서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신의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시아버지 명의 집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서희는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진짜 사랑을 찾으라던 그 말.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진짜 사랑일까? 서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서희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지요. 혹시? 그날 오후 서희는 회사를 조퇴하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의사의 말에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지요. 그게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우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진짜야? 응. 6주래. 와, 대박. 우리 아기가 생겼네. 우석의 목소리는 기뻐 보였습니다. 서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시댁에 들렀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려고요. 거실에는 박혜란과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박혜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기쁜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지요. 벌써? 박혜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가난뱅이가 애는 왜 낳아? 키울 돈이나 있어? 서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틀린 말했어? 너희 둘 월급 합쳐봐야 얼마야? 분유가, 기저귀값 생각이나 해봤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게 우리한테 손 벌리겠다는 거 아니야? 박혜란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우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좋은 소식이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서희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아. 임신 소식에 축하는커녕. 엄마가 원래 그래. 걱정이 많으신 거야. 조금만 참아. 출산하고 나면 좋아지실 거야. 민우는 아내를 달랬지만 제대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4개월이 지나면서 서희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태도는 더 악화됐지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시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일어나. 밥 차려야지. 박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무거웠지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서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서희의 몫이었지요. 배가 무거워 허리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며 아팠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냥 배 뭉치는 거야. 다들 그러면서 애 낳아.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지 마. 그래도 너무 아파요.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비는 누가 내? 우리 집 형편 생각 좀 해라. 애 하나 낳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박혜란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지요. 서희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배를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통증을 견뎌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에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서희는 몰래 친구 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 작게 해야 해. 서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 근데 시어머니가 병원 가지 말래. 돈 아깝다고. 뭐,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조기 진통일 수도 있어. 임신 8개월이잖아. 정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희는 겨우 용기를 냈습니다. 시댁을 몰래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 결과는 조기 진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계속 이러시면 조산할 수 있어요. 무거운 일 하셨어요? 집안일을 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집안일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돌아가면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댁에 돌아갔습니다. 박혜란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왜 연락도 안 하고? 병원 다녀왔어요. 조기 진통이래요. 조기 진통? 그래서 입원했어? 아니요. 안정을 취하래요. 집안일 하지 말고. 박혜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정? 우리 집에서 노는 거야?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쉬기만 하면 어떡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일하면서 애 낳는데 너만 유난이야. 서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게 정말 사랑일까? 서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조금만 더 참아볼게. 아기만 낳으면 나아질 거야. 서희야. 서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지요. 임신 8개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일어나. 박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당장 나가. 서희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혜란의 얼굴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고 했어. 당장.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그리고 저 임신 8개월이에요. 알아. 근데 나가라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월급쟁이 주제에. 박혜란은 서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임신부예요.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지요. 민우 씨, 도와주세요. 당신 아내잖아요. 서희가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지도 아내 편을 들지도 못한 채 그저 외면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박혜란이 서희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서희는 잠옷 차림으로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며 떨고 있었지요.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나 지금 시댁에서 쫓겨났어. 비 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정수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당장 가서 데려올게. 서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기다렸습니다. 배가 무겁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정수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서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서희야, 이게 무슨... 정수연이 서희를 안았습니다. 그제야 서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떡해. 나 정말 더 이상은 괜찮아. 괜찮아. 일단 병원 가자. 아기부터 확인하자.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려져 갔습니다. 서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지요. 아기는 괜찮대. 다행이야. 그래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정수연이 건넨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하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빠, 이제 못 참겠어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서희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욕, 신혼진명의 문제, 임신 중의 학대, 그리고 오늘 밤 쫓겨난 일까지. 윤태준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요. 이야기가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은.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 말씀 안 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 어디야? 당장 가서 데려올게. 병원이에요. 아기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 괜찮을 거야.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비서 2명이 뒤따랐지요. 회장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 서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정리해 줄게. 넌 아기만 생각해. 건강하게 낳는 것만 생각하고. 그날 이후 서희는 청담동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침실, 전문 간호사, 최고급 음식,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의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을 체크했지요. 한 달 후 서희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안이라고 지었지요. 지안아, 엄마랑 잘 살자. 우리 둘이서. 서희는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한편 시댁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민우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거래처가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회사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퇴사해야 했지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소규모 인쇄소도 같은 시기에 부도가 났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출판사가 폐업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는 2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지요. 이걸 어떻게 갚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강준석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혜란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와.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간대. 2달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이 법원 경매에 나온 것입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와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미경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낙찰가는 2억 5천만 원.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 빼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이게 뭐야?
박혜란이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이게 말이 돼? 서류를 자세히 보니 서희가 낸 돈 2억 원에 대한 증여세였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산 집을 시아버지 명의로 했으니 세법상 증여로 간주된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내? 집도 없는데 3천만 원을. 가족은 15평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전 집의 거실만도 못한 크기였습니다. 박혜라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고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였어요. 대학 동기들을 마주칠까봐 늘 불안했지요. 강준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60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파스를 붙이며 신음했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준석이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넣어야 해요. 수술비는 800만 원입니다. 박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800만 원은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일단 수술하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분할로 내셔도 됩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석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일을 할 수 없게 됐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강준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극심한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화도 몇 개 없었고 조문객도 적었지요. 박혜라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지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요. 뒤따라 운전기사가 함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쫓겨났던 여자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윤서희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지요. 예전의 초라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 세련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자태. 서희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혜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짧은 인사였습니다. 박혜란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요. 윤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한빛제약그룹의 회장, 국내 제약업계의 거물이었으니까요. 회장이 서희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장례식장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혜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저 사람이 재벌가 딸이었어.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 민우도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니 전 부인이 그런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서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았나요? 박혜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임신부를 새벽 5시에 일으켜 집안일을 시키고 조기 진통으로 쓰러져도 돈 걱정부터 하신 게 제 신분 때문이었나요? 서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박혜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민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모두 잘못했고, 제발 용서해줘.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어요. 박혜란과 민우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어요.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 아버지가 제 돈으로 하신 일들, 민우 씨가 방관한 것들, 모든 걸 잊지 않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안이도 할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랄 겁니다. 그게 제 아이를 위한 최선이니까요. 서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박혜란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희야, 제발 손자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서희는 박혜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지안이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의 손자가 아니라요. 서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윤태준 회장이 뒤따랐지요.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비가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안이를 위해서라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자. 과거는 과거로 두고. 네, 아빠. 집에 도착하자 보육사가 지안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지안이는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희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안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아기가 엄마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 휴대폰에서 민우의 연락처도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도 지웠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희는 한빛제약 그룹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요.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지안이와 놀아주던 서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과 자신의 미래만 생각했지요. 지안아,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지안이가 옹알이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박혜란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서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화를 보낼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서희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담동 본가의 넓은 정원에서 서희는 지안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생후 10개월이 된 지안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지요. 지안아, 이리 와봐. 엄마한테 와. 서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이가 비틀거리며 엄마에게 걸어왔습니다. 서희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서희는 딸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서가 복수보다 더 차갑고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인간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 기회까지. 서인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지안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넌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인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조금 다르게 불었습니다.